오빈이도 이젠 끝장이여. 개천에서 용났다고 잔뜩 기대랬는디 뭔 망신이랴. 한양서 제일 높은 학교과정 댕기는 학상이 빨갱이 지리나 일삼고 말이야. 빨갱이가 아니고 대모대인가 뭔가 했대잖남. 대모대가 뭐하는 거리야? 정부를 반대하는 반동들이라나 뭐라나. 그게 빨갱이지 뭐요. 이 사람아 모르면 가만치나 있어. 다 덮어 씌웠대잖나비여.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반, 심심풀이 반, 작은 오빠를 화제 삼았다. 엄마는 의식을 놓기 일쑤였다. 그러다가도 정신을 수습하곤 웅얼거렸다. 우리 작은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여. 큰일 할 놈은 순환을 당하기 마련인겨. 어디가 달로도 다른 배비여. 그놈은 지 앞가림은 할 텐께 아무 일 없을 거요. 다 잘 될게요. 모내기 계절이 찾아왔다. 나뭇잎은 연푸른 색으로 갈아입었다. 하늘빛도 비온 뒤처럼 맑고 깨끗했다. 피고 지는 꽃의 연쇄작용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자연의 수능은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정신을 놓다시피 한 엄마에게 집안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집안일은 불독 오빠의 몫이었고 뭐든지 그가 결정했다. 그는 항우 아저씨 도움을 받으며 모심을 준비를 했다. 먼저 자주새 큰 고무통에다 벽씨를 담갔다. 벽씨가 싹을 틔우는 동안 항우 아저씨는 집 앞에 한 뼘 정도 남은 땅가물이 든 논을 쟁기로 갈아엎었다. 묵정밭을 갈아엎는 항우 아저씨 이마에선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훌렁벗은 위통에서는 때처럼 거뭇거뭇 허물이 벗겨졌다. 논가리를 하는 그는 황소와 균형을 맞추려고 보폭에 신경을 쓰며 고삐를 틀어쥐었다. 그는 소에게 정신없이 끌려갔다가 불편한 다리를 멈추곤 했다. 황소는 새 주인을 애먹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다. 일주일쯤 지나자 벽씨가 싹을 틔웠다. 항우 아저씨는 논에 물을 대고 썰애질을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논에 다시 곱썰애질을 했다. 고래실 논은 흙과 물이 어우러져 시루에서 갓 꺼낸 인절미판 같았다. 건 삶이 끝난 논 위에 모판을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싹이 튼 벽씨를 뿌렸다. 항우 아저씨는 가세 모충으로 못지기를 해서 논 가운데 여기저기 던져놓았다. 불독 오빠는 못줄을 풀어 나에게 잡고 있으라고 했다. 나는 불독 오빠의 맞은편 쪽에서 못줄을 잡고 항우 아저씨 신호를 기다렸다. 신호가 떨어지면 얼른 자리를 옮겼다. 간격을 맞춰 줄을 팽팽히 잡고 있어야 했다. 모포기를 땅에 꽂는 불독 오빠의 등언저리에 잠자리 떼가 맴돌았다. 발은 시렵고 찼다. 한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질척하고 끈적한 논구덩이에서 나는 발을 빼기가 어려워 비틀비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거머리가 달라붙어 질겁했지만 나는 서둘러 떼어내 냅다 논두렁을 향해 내던졌다. 불독 오빠는 그런 나와 눈이 마주치면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는 부쩍 어른스러워졌다. 말이 없어진 대신에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다. 모낸 지 일주일쯤 지나자 모가 연초록빛을 머금고 사름이 들었다. 어린 모는 새파랗게 자라 하르르 바람결에 흔들렸다. 푸르다 못해 참기름을 발라놓은 듯이 반들반들 윤기까지 돌았다. 나도 저 모처럼 강인하게 뿌리를 내리고 제자리를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아버지가 버릇처럼 말했던 고향, 뿌리, 그나풀 같은 낱말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내 미래가 불안했다.
나는 엄마가 했던 것처럼 불독 오빠의 손을 빌어 묵정밭을 일구고 터한테 골뿌림을 했다. 엄마의 흉내에 불과했지만 그런대로 뒤껴따워졌다. 불독 오빠는 그네를 심상치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를 발견한 이후 그네를 아예 치워버렸다. 남새밭에서 키재기를 하며 올라오는 푸성귀를 보면서 지나간 아픈 기억을 차근차근 가라앉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움텄다. 땅속을 헤집고 올라오는 상추, 쑥갓, 아우, 골파처럼 내 희망도 쑥쑥 자라기를 간절하게 바랬다. 하지만 내 일상은 지루하고 답답하게 되풀이되었다. 그럴 때마다 난 외밭을 거닐었다. 외밭에서 새언니가 노란 오이꽃처럼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오이꽃을 뚝 따서 눈물이 흐르는 눈가를 꾹꾹 찍어 눌렀다. 서울로의 탈출을 끊임없이 꿈꾸던 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탈출도 막연했다. 내 유일한 소일거리는 남새밭에서 골거지를 하는 것과 밤중에 느티나무를 찾아가 울음을 풀어놓는 것이 전부였다. 느티나무는 언덕바지 높은 지대에 있었고 그 아래 통샘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나무 그늘이 우물을 온통 휘덮었다. 때로는 그 통샘 속을 휘돌아 나온 내 울음소리가 느티나무에 휘감기곤 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실컷 울고 난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오모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나무 기둥을 주르륵 타고 내려온 사람은 불독 오빠였다. 힘내 임마. 기죽지 말고.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무렵 내가 가장 못 견디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다. 저 애들이 정주사집 막내 아들이랑 외동딸이랴. 웜에 어찌한다나 참으로 딱하게도 겨. 그 부잣집이 어떡하다 싸그리. 당최 하늘도 무심맛이지. 그렇게 베풀기만 하던 양반들이 어쩌다가. 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온전히 잊혀지고 싶었다. 하지만 불독 오빠는 나와는 달리 소문도 수군거림도 아예 묵살했다. 그는 서툰 대로 항우 아저씨 도움을 받아 집안일을 꾸려나갔다. 무뚝뚝한 건 여전했지만 기필코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말겠다는 의지가 엿보였고 성격도 수긋해졌다. 야생마처럼 산과 들을 헤매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집안에 쥐구멍을 틀어막고 무너져 내린 흙담을 일으켜 세웠다. 쌀이나무로 낡은 살인문도 새로 해달았고 잿간에 쌓였던 묵은재도 지게에 저 밭으로 날랐다. 작은 성이 제대할 때까지 참으야여. 그는 작은 오빠만 제대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처럼 나에게 말했다. 아침부터 까치가 몹시 울었다. 우체부로부터 한 통의 전보를 받아든 불독 오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하얗게 바랬다. 혼이 빠져 달아난 사람의 얼굴 표정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가 전보 쪽지를 손으로 움켜쥔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헉헉 거친 숨을 내뿜던 그의 입에서 갑자기 괴성이 터져나왔다. 벽을 치는 그의 손등이 마구 짓지어져 뻘겋게 피가 배어났다. 나는 그의 손에서 무참하게 구겨진 전보 쪽지를 빼앗아 펴보았다. 정호빈 자살에 의한 사망. 나는 쪽지를 들고 바들바들 떨었다. 이건 아니여. 잘못 온 거여. 절대로 아니여. 하지만 틀림없이 작은 오빠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였다. 확인을 하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꿈이여. 악몽을 꾼 거여.
주절되던 불독 오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데 오빠의 사망 소식을 들은 엄마는 별 반응이 없었다. 전혀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 마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 난 그런 엄마가 무서워 덜컥 겁이 났다. 도리머리를 흔드는 엄마는 입 귀를 일그러뜨리며 싱긋 우기까지 했다. 집으로 달려온 고모는 입을 허 벌리고 망연히 서 있다가 한탄했다. 어휴, 이런 날벼락이 어딨다나. 나쁜 일은 어깨동물 하고 온다더만. 아이고, 기가 막히소. 참말로 오래 살다 본께 별꼴을 다 당하느만. 정신을 수습한 불독 오빠는 작은 오빠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군에서 가체대한 흥기 오빠만이 간신히 연락이 닿았다. 그와는 작은 오빠 소속 군부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군부대를 찾아가는 불독 오빠를 부득부득 따라 나섰다. 가는 도중 불독 오빠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동자를 뒤룩뒤룩 굴리며 연신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쳐냈다. 나는 뭐가 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강원도 화천의 최전방 부대 면회실에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인 지연 언니와 작은 오빠의 주임 교수 그리고 흥기 오빠가 먼저 와 있었다. 흥기 오빠가 다가와 불독 오빠를 쓸어 안으며 등을 툭툭 두드렸고 나에게도 다가와 안아주었다.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연 언니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부대를 둘러싼 사방을 둘러보았다. 금방이라도 네모반 저쪽에서 작은 오빠의 그 환한 얼굴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오목이 왔구나. 작은 오빠의 목소리가 귓전에 웅웅 울렸다. 수사를 담당한 헌병대 수사관과 작은 오빠의 상사인 소대장이 합석하고 자리에 앉았다. 소대장은 우리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외로 꼬았다. 유감입니다만 정호빈 이병은 조사를 받다 귀대 중 자살했습니다. 수사관이 냉정한 어투로 말했다. 작은 오빠가 월북 기도 혐의로 모처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비행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병영을 무단히 탈하여 벙커에서 자신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자살을 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아니에요. 그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갑자기 면회실에 가득 울렸다. 뙤약볕 아래 나팔꽃 마냥 축 늘어져 있던 여자치곤 목소리가 너무나 단호했다. 헌병대 수사관은 찢어진 노트장을 지연 언니 앞으로 내밀었다. 분명히 자살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씨 뿌린 밭엔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황야다. 황야는 절망이다. 작은 오빠가 썼다는 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던 지연 언니가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건 오빈 씨 필체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연 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불독 오빠가 느닷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고함을 쳤다. 이런 님김이 씨벌놈의 세상을 봤나. 불독 오빠가 시뻘개진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무섭고 겁이 났다. 우선 사건 현장을 좀 보여주시지요. 주임 교수가 차분한 어조로 요구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정밀조사를 위한 해부가 필요해서 부검 대기 중에 있는 데다 군사 기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완강히 거부했다. 민간인이 아니라 가족이요. 가족에게도 보여줄 수 없단 말이요. 군의 관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사건을 은폐시키기에 가장 좋은 핑곗거리가 군의 관계, 군사 기밀 어쩌고 하는 거 아니요? 교수는 주저하지 않고 수사관과 소대장에게 쐐기를 박았다. 그들이 상부에 전화를 하고 나서 우리를 안내해준 사고 장소는 내무반에서 50m 떨어진 벙커였다. 그곳을 둘러본 우리 일행은 영연 처리반 안치실로 안내되었다. 정밀 검사를 위해 부검 대기 중이라는 작은 오빠의 시신은 들것에 실려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흰천을 들추었을 때 나는 눈을 부릅뜨고 사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양쪽 가슴을 관통한 두 방의 총구멍과 눈 밑에서 머리 뒤쪽을 꿰뚫은 한 방의 총구멍에서 흘러나온 핏덩이가 덕지덕지 엉켜 꺼멓게 말라붙어 있었다. 내장과 머리에서 피가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시신은 온통 피칠갑이었다. 5월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이었지만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여 냄새를 진동시켰다. 나는 눈앞이 갑자기 아득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억하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불독오빠가 부들부들 떨면서 피오름 같은 괴성을 토해냈다. 아으아 님김이 씨부랄 것들. 오빠는 수사관에게 눈을 부라리며 덤벼들었다. 위압감을 잔뜩 실은 수사관이 그에게 맞서 바투 다가들었다. 교수가 수사관에게 대드는 오빠를 힘겹게 지지하며 이런 일일수록 냉정해져야 한다고 다독거렸다. 왜 사체를 현장 보존하지 않고 치웠습니까? 교수가 힐문하듯 그들에게 물었다. 사고 현장에 사체를 방치해둔다는 건 곤란합니다. 훈련의 방해 요소가 되고 군인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한데 자살자가 자신의 몸에 3방의 총을 쏠 만큼 의지나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방을 맞았을 때 이미 온몸에 힘이 빠졌을 텐데. 가능합니다. 실제 7방을 쏘고 죽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헌병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었다. 처음에 오른손으로 총기 윗덮개를 잡고 총구를 오른쪽 가슴에 밀착시킨 후 왼손 엄지로 방아쇠를 격발하여 자살을 시도했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자 다시 왼손으로 총구를 왼쪽 가슴에 밀착시켜 오른쪽으로 격발, 역시 치명상을 입지 않자 마지막 총으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우측 눈썹 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엄지로 격발, 두개골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자신의 몸에 7방을 쏘고 죽은 사람 멘치로 허허. 불독오빠의 웃음소리가 기묘하게 분위기를 압도했다. 여기 보십시오. 머리 비위와 가슴 부위가 피가 색깔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기 오빠가 물었다. 그것은 혈액형이 각기 달라서입니다. 이보시오. 인간이 한 몸에서 혈액형이 2가지씩 들어있다는 말을 들어봤소? 주임 교수가 눈을 부릅뜨고 추궁했다. 찔끔한 수사관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 분명 타살이라고요. 공정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지연 언니가 신음처럼 뱉어냈다. 나는 세상에 별반 애착이 없는 놈이요. 목숨이 별로 아깝지도 않으니께 그런데 이제 목숨을 걸 일이 생기서 참말로 다행이구먼. 어이? 당신들 말이여. 언젠간 반드시 후회할 텐께 두고 보라고. 불독 오빠가 시뻘개진 눈으로 울분에 차서 내뱉었다. 후회하다니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오. 수사관의 반응은 놀라우리만치 도전적이었다. 우리 쪽을 얕잡아보고 거들먹거리는 태도였다. 개죽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불명예스러운 오요까지 덮어쓰게 할 순 없지. 내 기필코 이 썩어 문드러진 사체나마 국립묘지에 묻히게 할 텐께. 군인에게 있어 불명예란 얼마나 수치인지 당신들이 더 잘 알겠지. 오빠는 수사관의 압력 따위 두렵지 않다는 듯 씹어 뱉듯이 말했다. 수사관은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정호빈은 자살했으며 차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각서였다. 오빠가 분을 지그시 누르고 내뱉었다. 뭔 개소리여. 휴가를 닷새 남겨두고 자살할 놈이 조선 팔도에 어디 있다는겨. 불독 오빠는 서류를 북북 찢어 수사관을 향해 내던졌다. 정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수사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연 언니는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수사관을 바라보았다. 지도교수는 그런 지연 언니를 감싸 안고 등을 돌려 세웠다. 그들을 쫓아가 흥기 오빠가 어디 가서 뭘 좀 먹자고 했다. 그러나 교수와 지연 언니는 손사래를 치며 멀어져 갔다. 흥기 오빠와도 헤어진 우리 남매는 속수무책인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오빠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소대장이라는 놈 뭔가 수상했어. 분명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눈치였어. 소속 부대 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교수와 작은 오빠 친구들이 사단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일주일 만에 국방부는 9명으로 구성된 특조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맡아주었다. 불독 오빠, 흥기 오빠, 주임 교수와 지연 언니와 나는 특조단 일행을 따라 화천으로 갔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문점은 이러했다. 첫째, 좌측과 우측 가슴에 관통한 실타는 동일한 것이 아님. 우측 내장을 관통, 즉 두 상처는 동일한 총에 의한 관통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왼쪽 가슴의 피는 검게 응고되었는데 오른쪽은 흘러내린 점으로 미루어 양 가슴에 총을 맞은 시간대가 다르다는 점. 셋째, 두 방의 총소리와 세 방의 총구멍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상황실에서 기록하는 사병의 기록계에는 보고 시간이 밤 10시 52분이었는데 1시 30분으로 왜 변경했는가 하는 점. 그 외에도 필적이 당사자의 것인지 과연 휴가를 닷새 남겨놓고 자살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과연 사람이 자신의 몸에 세 방의 총구멍을 낼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설령 목숨이 붙어 있었다 한들 그 손으로 과연 총을 들어 자신의 몸을 다시 겨냥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었다. 특조단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필수 장기는 뇌, 심장, 폐이다. 이 장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손상되면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부검에 의하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과 폐가 10cm나 손상되었다. M16 소총의 압력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서 1050kg이고 총알의 위력이 6000파운드인데 그것이 일단 몸속을 뚫고 들어가면 가스가 들어차 모든 살갗과 뼈를 분해시킨다.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행정막은 진공 상태인데 그곳에 가스가 들어가 폭발하면 거의 생명은 끊어진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총을 들어 자기 몸을 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 타살임이 명백함에도 끝내 특조단 진상조사도 이렇다 할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작은 오빠의 장례를 치르기로
군 당국과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작은 오빠의 장례 방법을 놓고 불독 오빠와 엄마는 의견 충돌을 빚었다. 엄마는 작은 오빠가 험한 죽음을 맞은 데다 아직 미혼이므로 화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데 불독 오빠는 작은 오빠가 험한 죽음을 맞은 것만도 억울한데 왜 굳이 화장을 하느냐고 맞섰다. 제발 시신이 남아 묻어주자고 했다. 그것만도 아니었다.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지금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훗날 시국이 바뀐 후에라도 무덤을 파헤쳐서 진상을 기어이 밝혀내야만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래야만 망자도 뒤늦게나마 한을 풀고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장지 마련에다 장례 절차하며 게다가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했다. 불독 오빠는 끝내 엄마의 결정에 따랐다. 작은 오빠의 시신을 실은 연구차가 춘천 화장장에 닿을 때까지 나의 딸꾹질이 멈춰지지 않았다. 너무 많은 울음 끝에 끌려 나온 딸꾹질은 이어지는 울음에 다시 섞이곤 했다. 하지만 불독 오빠는 작은 오빠의 관이 화구로 운반될 때까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잘 참아냈다. 그러나 화구가 열리는 순간 그는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관 위로 몸을 던진 그를 아무도 떼어놓지 못했다. 화부들조차도 망연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작은 오빠의 억울함을 밝혔노라고 거듭거듭 외쳤다. 보다 못한 흥기 오빠가 제지하고 나섰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놓아버린 뒤였다. 엄마는 정작 작은 오빠와의 연결하는 자리에선 오히려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화장이 끝나기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고 불독 오빠가 제정신을 찾은 것도 그때였다. 유고를 받아든 그는 더 이상 울지도 외치지도 않았다. 그는 한지로 싸고 흰 보자기로 묶은 유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춘천호로 나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다. 호숫가에다 차 그는 유고를 물가에다 뿌렸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불독 오빠는 장례를 치르고 나자 난장을 당한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드러누웠다. 밤이건 낮이건 흉몽에 시달리는지 비명을 질러댔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씬 젖어 있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사지를 버둥거렸다. 일주일을 넘겨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불독 오빠는 기필코 밝혀내고야 말겠노라고 거듭 다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군 당국의 벽은 너무나 거대하고 드높았다. 지연 언니도 자신의 아버지를 졸라 국방부에 있는 아버지 친구에게 의뢰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지 않아 진상규명을 포기했다. 다도의 앞바다에서 간첩을 잡아 대통령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7사단 사단장의 권력을 허물어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집권자가 바뀌지 않는 한 7사단장만은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방대학 교수인 친구의 귀뜸이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의 그림자가 은근히 그들을 위협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 한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친구는 말했다고 했다. 엄연히 타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넋을 잃은 지연 언니의 눈빛은 실성한 사람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딸의 정신건강을 염려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오빠는 진상규명을 위해 홀로
동분서주했다. 엄마는 자리보전하고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의 입을 열게 하려고 말을 시켜보았지만 웃을 듯 울 듯 이 모양을 오물거리기만 할 뿐 끝내 말문을 닫았다. 지독한 실어증이었다. 어쩌다 입술을 달싹일 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또렷하게 중얼거렸다. 우빈이 다시 나으여요. 그 자식이 어떤 놈인디. 큰오빠를 잃고 잿더리에 수북수북 담뱃재를 쌓아놓던 엄마는 작은 오빠의 장례를 치른 뒤로는 아예 담배 피우는 것조차 잊었다. 차츰 음식과 물도 입에 대지 않게 되었다. 잠자리 날개만큼이나 가벼워 보이는 엄마의 몸은 불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자리에서 영원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마가 이따금 밖으로 슬그머니 나가 며칠씩 소식이 없을 때도 있었다.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면 군부대에 가 있거나 작은 오빠가 다니던 대학 근처에 가서 해진 옷차림과 굶주림으로 서성이곤 했다. 불독 오빠와 나는 엄마의 가출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침내 엄마는 가출조차 잊었다. 이따금 실실 웃음을 흘렸다. 엄마는 버짐이 핀 메마른 얼굴로 사진 속 오빠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빈이냐? 너 어디 갔다 인제 왔냐? 너 동생들이 얼마나 걱정했는디. 엄마는 종일 작은 오빠의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그것만이 유일한 일과였다. 불독 오빠는 그 모습이 참을 수 없다며 사진첩을 빼앗아 모조리 불태웠다. 엄마는 헛개비 마냥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엄마는 마지막 희망을 움켜쥔 듯 마지막 남은 학생증에 있던 작은 오빠의 사진을 손에 들고 기쁨에 떨었다. 이마가 환하고 눈빛이 강직해 보이는 사진을 엄마는 누군가에게 빼앗길세라 치마폭에 꼭꼭 숨겼다. 자다가 깨어보면 엄마는 그 사진을 끝도 없이 어루만지곤 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는 연필로 서툴게 작은 오빠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조그만 상 앞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달력 뒷장이나 빈 공책에 작은 오빠의 얼굴을 그렸다. 고무지우개로 지웠다가 그리고 또 지웠다가 또 그렸다. 그림은 하루에도 대장씩 쌓여갔다. 그림이라곤 그려본 적 없는 엄마의 손짓은 처절했다. 그런데도 엄마의 그림은 날이 갈수록 작은 오빠를 닮아갔다. 불독 오빠는 그 그림을 벽장에 쌓아두었다. 그는 시내에 나가 도화지를 사다가 엄마에게 건네주기까지 했다. 그림을 그릴 때의 엄마의 모습은 처연하기만 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뚝 선 코와 선명한 입술선을 쓰다듬고 머리를 쓱쓱 쓸어 넘겼다. 이따금 두런두런 말을 건네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작은 오빠의 그림이 100여 장이 되었을 때 엄마는 거짓말처럼 눈을 감았다. 마치 가첨잠을 자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가 미웠다. 그 편안해 보이는 잠이 미웠다. 엄마가 미워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앙 다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것이 밀려나왔다. 터진 내 입술 사이로 짐승 같은 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작은 엄마는 엄마의 임종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는 아이고 내 사는 것이 극박해서 성님의 고통을 모르쇠 지냈구먼유. 이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우리 불쌍한 성님
차라리 내도 성님 따라가면 피나겠구먼요. 라고 넋두리를 풀어놓았다. 허리가 한 줌밖에 안 되는 작은 엄마는 얼굴이 누렇게 떠서 병색이 완연해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몸이 마를 대로 말라 뼈와 살가죽뿐인 눈에는 진물이 흘렀다. 엄마는 아버지 산소 옆에 안치되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른 뒤 작은 엄마는 나에게 물었다. 내하고 갈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찌게든 살으여요. 어쨌거나 몸이 제리니께 조심하고 행여 땀만 먹지 말고 알았자? 작은 엄마는 기약도 없이 멀어져 갔다. 나는 그 모습이 환영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내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집안은 온통 진회색 빛이었다. 어둠 같은 정막이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쥐새끼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담구멍을 드나들며 난리굿을 피워댔다. 불독오빠는 담 밑에 쥐구멍을 틀어막으며 씨부렁거렸다. 엄니에게 우덜은 자식도 아니겠지요. 그치 엄니. 그러니께 두 아들 따라 훌쩍 가버렸지요. 우들만 남겨놓고. 잘 가셨시요. 잘 가셨고 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맥힌 세월을 오치게 견디것이요. 잘 가셨다니까요. 불독오빠는 군법과 법의학 책을 사다 놓고 밤새 읽으며 골머리를 앓았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독오빠가 오랫동안 책을 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다가도 그는 어디론가 횡하니 나가선 며칠씩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너들 때문에 숨을 못 놓겠으니 어찌한다냐.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우리를 돌봐주러 오던 고모는 그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고모 대신 작은 엄마가 우리 집을 가끔 오갔다. 작은 엄마를 볼 때마다 나는 엄마 생각으로 눈물이 났다. 두 눈을 딱 감고 숨을 안 쉬면 참 행복해질 것 같았다. 죽음, 그 유혹은 끈질겼다. 여자가 온전치 못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배비여. 너도 시집가서 살림건사 잘해야여. 시장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파는 작은 엄마의 웅얼거림은 엄마를 꼭 닮아 있었다. 나는 밖으로만 내빼고 싶었다. 엄마를 대물림한 듯한 작은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 엄마의 얼굴이 더 보고 싶어졌다. 우리 집을 수시로 드나들던 땅살림자는 은근히 불독오빠를 쑤셔거렸다. 종국엔 불독오빠는 작은 엄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남은 땅마저 팔아버리고 말았다. 항우 아저씨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나중엔 집을 담보로 빚까지 얻었다. 그는 땅 판 돈을 여비 삼아 작은 오빠 사건의 진상규명의 실마리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오빠로서는 무모하고 힘겨운 싸움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일머리조차 알지 못하는 그가 끝없는 미로를 헤매는 토굴 속의 개미 같아 보였다. 마침내 덩그렇게 큰 기와집만 남았다. 온채는 언제나 썰렁했다. 회색으로 덧칠해 놓은 것 같은 집안의 우중충한 분위기는 미치도록 허기증과 무력증을 느끼게 했다. 곳간을 드나드는 쥐들은 날로 통통해졌고 수없이 새끼를 깠다. 쥐새끼들이 마랑을 가로지르며 담밑구멍으로 재빠르게 몸을 숨기는 놈이 있는가 하면 울섭해서 눈을 빼꼼히 내밀고 망보듯 웅크리고 있는 놈도 있었다. 끝내는 저당 잡힌 우리 집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새 주인이 곧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제껏 논에 모를 심은 것도 뒷곁을 가꾼 것도 헛수고였다.
허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면 나는 어느새 느티나무 아래에서 있곤 했다. 나는 느티나무에 둥치를 쓰다듬었다. 문득 오빈이를 다시 낳아야 하여 하는 엄마의 중얼거림이 떠올랐다. 느티나무 둥치의 우묵한 부분이 배꼽을 닮아 있어서인지도 몰랐다. 나는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다. 괴짝에서 엄마가 그린 작은 오빠의 그림 중 가장 닮은 그림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을 꼬깃꼬깃 접곤 돌돌 말았다. 비닐봉지로 꽁꽁 싸맨 다음 심줄로 단단하게 묶었다. 다시 느티나무로 달려온 나는 눈여겨둔 우묵한 구멍 속으로 그것을 쏙 집어넣었다. 그것과 연결한 심줄을 나무 우둠지에 칭칭 동여맸다. 불독 오빠는 작은 오빠의 초상화를 보듬고 흉물스럽게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괴짝을 도끼로 사정없이 부수며 웅얼거렸다. 이까진 것들 뭔 대수라나 다 헛개비여. 그가 괴짝 안에 들어있는 100여 장의 엄마가 그린 작은 오빠의 초상화를 아궁이에 넣어 불살랐다. 고통스러운 작은 오빠의 얼굴이 불 속에서 어른거리며 오래도록 신음했다. 불독 오빠는 나를 앞세우고 아버지와 엄마 산소 앞에 앉았다. 잔도 없이 묘에 술을 들이붓는 그의 손동작은 거칠기 짝이 없었다. 나머지 술은 그가 병째 다 마셔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말랑에 섰다. 우리 집과 방죽을 번갈아 내려다보던 그는 꺽꺽 흐느껴 울었다. 숫제 토악질을 하는 것 같았다.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옷뭉치 속에 둘둘 말아두었던 큰 톱을 꺼냈다. 그는 야사로 떠돌던 미로나무에 톱을 대고 손바닥에 침을 퇴퇴 뱉었다. 이년은 재수가 없는겨. 우리를 망치게 만든 요사덩어리란 말이야. 지발 오빠야, 안 돼야.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의 허리를 뒤에서 부둥켜 안았다. 우악지게 나를 떠민 그는 미루나무 허리에 톱을 대고 마구 톱질하기 시작했다. 가늘가늘한 허리로 바람을 불러오던 미루나무는 끝내 허리가 잘린 채 하얀 수액을 내뿜으며 털썩 누워버렸다. 나는 그때 비로소 미루나무에 얽힌 소문의 비위를 알았다. 그는 톱을 내팽개치고 냅다 방죽을 향해 산 아래로 내달렸다. 나는 멍청하게 서 있다가 그의 뒤를 정신없이 쫓았다. 그는 방죽의 수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갇혀있던 물이 콸콸 쏟아져 아우성쳤다. 누렇게 익어가던 벼이삭은 속절없이 물에 휘감겨 들었다. 물은 끝없이 넓은 씨알대 들판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두 주먹을 잔뜩 웅크려쥐고 망연히 서 있었다. 헉헉 숨을 몰아쉬던 그가 들판을 향해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다. 야, 이놈의 고양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두워지자 우리 남매는 신탄진역으로 향했다. 신탄진역은 초라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역사에는 우리 남매 말고 남노한 장사꾼 안악이 장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나는 대합실 안을 바장이는 오빠를 바라보며 마을 사람 누구와도 맞닥뜨리지 않았다는데 안도했다. 그날 밤 늦게 불독 오빠와 난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두고 보라고 내 밝혀내고 말 텐께 그때까지 지돌러라이. 오빠가 중얼거렸다. 기차가 출발한 지 한참이 지난 뒤에도 나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불독 오빠가 계란과 콜라를 사주며 달랬다. 너 서울 가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도 난 계속 울었다. 나를 달래던 오빠가 나중엔 지쳤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너 다음 역에서 내릴 튀어? 나는 꾹꾹 울음을 삼켰다. 오빠가 떼어놓고 갈까봐 지레 겁을 먹은 탓이었다. 우리 남매가 탄 완행열차는 이튿날 새벽이 되어서야 영등포역에 도착했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대처, 서울이었다. 불독 오빠와 난 영등포역에서 내리자마자 다리품을 팔며 거처할 방을 구하기 위해 가장 싼 집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싼 집이 없다고 판단한 우리는 신길동 산동네에 둥지를 틀었다. 주인은 우리가 남매 같아 보이지 않는지 방을 내주길 꺼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남매는 별로 닮은 데가 없었다. 산빛 아래 까치집처럼 매달린 집주인의 텃세는 만만치 않았다. 미리부터 다 잡아놓자는 속셈인지 첫날부터 아예 못을 박았다. 집에 낯선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라. 늦게까지 불을 켜지 마라. 늦은 밤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등등 잔소리가 심했다. 함석으로 얼기설기 기운 지붕은 낡을 대로 낡고 천장이 무척 낮아 마치 답답한 달팽이 집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여름엔 햇빛에 달아올라 비지 냄비처럼 지글지글 끓었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겨울에는 하루 석장의 연탄이 허옇게 몸을 바꾸는데도 불길이 방으로 들지 못해 몇 겹씩 옷을 껴입고 자야 했다. 부엌이라고는 신용뿐이었지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었다. 조금만 지둘러 번듯한 방을 곧 구할 텐께. 오빠는 무뚝뚝하게 나를 달랬다. 그러나 수제비를 멀겋게 끓여 겨우 허기를 메우는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밀가루 음식만 먹어서인지 허기가 가시지 않았다. 오빠는 나에게 못할 짓을 시키는 사람처럼 공연히 눈치를 살폈다. 내가 골라매에 오밀조밀한 그 숨은 방들과 뒷곁을 그리워한다는 걸 그가 모를 리 없었다. 내 눈치를 살피는 그가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아침에 밥 한 술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선 그는 집 짓는 공사장이나 벽돌 공장에서 종일 일했다. 살갗은 꺼멓게 탔지만 눈빛만은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빛을 뿜었다. 그는 어스름할 무렵 집에 돌아오면 옷을 갈아입고 어디론가 급히 나가곤 했다. 자정이 임박해서야 돌아온 그는 진기가 다 빠져버린 것 같이 늘 파김치가 되어 있었지만 쉬이 잠들지 못하고 밤새 한숨으로 뒤척였다. 어쩌다 자다 깨어보면 그는 방바닥에 엎드려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곤 했다. 100번, 1000번 단언해봤자 소용없어. 몸살이고 조용히 엎드려 있어. 군 당국의 누군간 씹어뱉듯이 말했다고 그들의 말투를 흉내내며 분노했다. 오빠는 탄원서를 쓰고 또 썼다. 나는 그를 도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의 무모함에 가슴이 저며와 혼자서 울었다. 점점 대꼬챙이처럼 말라가던 그는 군에 자원 입대를 했다. 어떻게 해서든 군의 생리를 알아보고 싶어. 자원 입대를 해서 결연히 군대로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무척 위태로워 보였다. 오빠가 떠나면서 1000원짜리 지폐 20장을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전 재산이라고 했다. 오빠가 군대로 떠난 뒤 나는 같은 공장에 다니는 옥자의 자취방으로 짐을 옮겼다. 짐이래야 달랑 가방뿐이었다. 옥자도 나도 방세와 생활비를 아끼자는 생각이었다. 강원도가 고향이라는 덩치가 오람한 옥자는 내 서툰 서울살이를 도와주었다. 옥자와 나는 퇴근 후 야학에 다녔다. 학교래야 공단 끝자락에 있는
섬김과 나눔의 교회라는 개척교회였는데 뜻있는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야학이었다. 시멘트로 지어진 허름한 간이교사는 비가 오면 물이 샜고 빗물을 닦아내느라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도 공장에서 야근이 있는 날은 야학에 갈 수 없었다. 공장에서 주는 월급은 3, 4개월씩 밀리기 일쑤였다. 우리들은 모두 기갈든 사람처럼 눈빛이 누렇게 떴고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귀하고 소중했다. 그럴 때마다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서글펐다. 그 서글픔을 다스리는 데는 미친 듯이 공부에 열중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키웠다. 기자가 되어 내 손으로 작은 오빠의 사건을 파헤치리라. 입술꼬리를 꾹꾹 씹곤 교과서와 씨름하며 밤을 새웠다. 모자란 잠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보충했다. 그러나 내가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막내 오빠에 대한 불안이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막내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오빠, 제발 불퉁거리면 안 돼. 알았지? 하고 엄마 같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불독 오빠가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말할 수 없이 두려웠다. 몸 조심해야 해. 건강해. 잘 먹어야 해. 쓸데없이 들썩여서 일을 만들면 안 돼. 오빤 우리 집의 마지막 꿈이자 희망이야. 내 말 뜻 알았지? 하고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팔광과 두루미와 메조가 그려진 화투짝을 넣어 보내주기까지 했다. 나에게 늘 꿈을 주었던 세 장의 화투장이 부적처럼 그를 지켜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오빠로부터의 답장은 잘 먹고 잘 있다. 걱정 말고 너나 조심해라 하는 간단한 안부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